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바로 제2과목 정리하자 네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알파하이드록시 엑시드 제1회 시험에 출제됐던 단답형 문제였었죠. 정답이 A였는데요. 관련된 사용 시 주의사항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0.5% 이하의 아가 화면 내품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0.5% 초과된 아를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햇빛에 대한 피부 감습성,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함께 사용하라는 거, 다만 씻어내는 제품과 두발용 제외한다는 거, 일부의 시험 사용해서 피부 이상 확인해야 되는 거, 그리고 고농도의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 상담하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요 아하 성분이 10% 초과할 경우고요. 또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생리 중 임신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은 사용하지 말라. 이거는 모발 색상 변화와 관련된 그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입니다. 이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는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제형에 어떤 사용 시 주의 문구가 있는지, 또 어떤 성분에 어떤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가 있는지 꼭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계속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외음부 세정제, 그리고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요소지제, 핸드크림, 풋크림에 해당되죠. 이 제품의 경우에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인데요. 어떠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라 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프로필렌 그리콜입니다. 이 프로필렌 그리콜은 화장품의 보습제로도 많이 애용이 됐던 과거의 그런 성분인데요. 이런 안전성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즘엔 잘 쓰지 않는 그런 보습 성분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문구에 관련된 내용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 사용 전에 의사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 신장 나오면 알루미늄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루미늄이 인체에 흡수되면 혈류를 통해서 신장으로 옮겨진 후 배출이 되는데요.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알루미늄이 축적돼서 독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알루미늄이 그 염료 함유 제품 중에 채취방지용 제품류에 한한다고 돼 있죠. 역으로 이 채취방지용 제품류를 묻는 그런 문제로도 출제될 수가 있겠죠. 알루미늄이 그 염료 함유 제품이고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표시 문구를 해야 되는 그런 화장품 유형은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요. 그 유형에 속하는 제품류를 또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데오도란트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본장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 제한과 관련된 표시 문구를 표시하는 성분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프로필 파라벤입니다. 파라벤은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도 부칠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이소부칠, 또 이소프로필 파라벤을 함유한 제품 중에서 영유아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하나입니다. 표시 문구는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표시 문구를 써야 하는데요. 이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제관리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 다시 한번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적인 문구를 써야 하는 화장품 함유 성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살리실릭 엑시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과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칠 카바메이트 IPPC라고 하죠. 함유 제품입니다. 아이오도 프로피닐 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몇 살이요? 3살 살리실릭. 자,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고요. 또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이라는 표시 문구를 써하는 세 가지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요. 과산화수소수, 벤잘코닌 클로라이드 등 실버 나이트레이트입니다. 자, 실버 나이가 들면은 눈이 나빠지죠. 그죠? 그러면 벤잘코늄 알코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료인데요. 알코올, 술을 너무 과하게
과산화수소수 먹게 되죠. 그래서 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접촉을 피하게 해야 되죠. 알코올은 벤잘코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바로 염화 벤잘코늄 4급 암모늄의 양이온 계면활 성제입니다. 양이온 계면활 성제 제3과목에서 말씀드렸었죠. 작업장에서 화학적 소독제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학적 소독제 하면 또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죠. 70% 알코올. 같은 부류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성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코나이트, 나이가 들면은 눈이 나빠집니다. 속이 상해서 술을 엄청 먹죠. 알코올, 벤잘코늄. 과하게 먹게 됩니다. 과산화수소수.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 한 두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관련된 표시 문구 적어야 되는 거. 알레르기는 주로 코와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키역이 들어가 있는 성분, 코치닌 추출물, 그리고 카민함유 제품. 이 경우에는 알레르기 관련된 표시 문구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 더 포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의 경우에는 과민한 증상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표시 문구 써야 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그 검출 허용 한도 물질이죠. 거기에는 2000 ppm 0.2%입니다. 2000 ppm 검출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답형 문제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 기능수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은 우리 기능수 화장품 용법 용량, 즉 화장품 사용 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가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수 화장품 용법 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용 기억 한번 해보시죠. 다음은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살리실릭 액시드 및 그 염류를 뽑아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보존제로 사용 시 살리실릭 액시드로서 1.0%이다. 틀렸죠. 0.5%입니다. 조건은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용 제품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 금지가 되어 있고요. 다만 샴푸는 제외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 성분으로서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살리실릭 액시드가 3%까지다. 틀린 내용이죠. 인체 세정 제품류에 2%까지 허용이 되어 있고요.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는 4%가 아니고요. 3%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드름용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서 심사 자료가 생략되는 성분민 함량으로서 살리실릭 액시드가 0.5%까지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존제나 기타 성분이나 그 사용 제한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성분들 중에서 겹쳐지는 그러한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문제 내기가 용이하겠죠.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까요?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기재 표시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 하나인데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초과할 경우, 그리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하나죠. 본장표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가지입니다. 당연히 딱 보시면 익숙하셔야 되겠죠. 본 성분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암기하거나 딱 보면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난 1회 벤질알코올이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이 벤질알코올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면서도 사용 제한이 있는 성분 중에 또 보존제로서 사용 함량이 1.0%까지 제한이 있는 성분입니다. 이렇듯 특정 법 조문들과 또 사용 제한이 있는 성분들과 이렇게 고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이 문제 출제가 용이하겠죠. 다 하단에 있는 다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화장품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1회 시험에 언급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고르는 것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에 표시된 경우이고요. 이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인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대신에 그
이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과징금의 상한액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억 원 이하.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가 있고요. 과태료의 그 세부적인 그런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인데요. 위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감옥부터 사목까지 7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나눠져 있어서 각 조항을 전부 다 찾아야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100만 원까지, 1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죠. 보시면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00만 원짜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감옥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인데요. 변경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고요. 감옥입니다. 동물 실험 금지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가 또 100만 원이고요. 또 사목입니다. 법 제18조는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법인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영업자나 판매자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식약처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제조 장소나 영업소, 창고, 판매 장소 등 이러한 곳에 또 시설이나 관계 장부나 서류, 또 물건 검사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을 했을 경우 위반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100만 원. 자, 50만 원짜리 볼까요? 남목 영업자의 의무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와 관련된 사양인데요. 생산 실적 보고하게 돼 있고요. 수입 실적 보고하게 돼 있고요.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는 유통 판매 전에 보고하게 돼 있죠. 여기 이걸 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고요. 또 영업자의 의무 다목인데요. 책임 판매 관리자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라목은 폐업 등의 신고인데요.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관련된 내용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50만 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목입니다. 화장품 기재사항 중에 가격을 표시하게 돼 있죠. 꼭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5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과태료 부분만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쉬움이 있어 과징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시험에 과태료가 나왔죠. 이번에는 과태료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오든가 아니면 과징금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에 따라서 영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바로 다음 사항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해야 되죠. 그리고 변경사항 발생했을 경우에 변경사항도 등록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 또 시설 갖추지 아니할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 끼칠 경우,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받지 아니할 경우, 제품별 안정성 자료 작성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등등 법 조문에 거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등록 취소 등의 그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 조항별로 식약처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금지 명하는 거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정해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산정 기준은 화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셨을래나요? 자,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과징금에 대한 사항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은 화장품의 위해 사례 판단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바로 위해성 등급에 해당되는 사례를 고르는 문항입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은 그 위에 따라서 위해성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그 중에서 위해성 다 등급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름알디하이드가 100 ppm 마이크로그램/g 검출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 경우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검출 허용 한도에 해당되는 물질 포름알디하이드는 2000 ppm으로 그 검출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문제가 없지요. 위하지 않은 그런 화장품입니다. 피그먼트 적색 5호를 사용한 클렌징 워터 기초 화장품.
작년에 그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새롭게 전환이 되었죠. 전환 품목인데요. 이게 전환이 되면서 화장 비누에만 사용하는 피그먼트 색소가 지정 고시가 됐는데요. 바로 피그먼트 적색 5호입니다. 다른 곳에 쓰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가등급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또 색소 고시가 새로 개정되면서 피그먼트 추가적인 2개의 색소가 다시 또 화장 비누에만 사용하도록 지정 고시되어 있는데요. 추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그 황색 포도상규균. 이것은 미생물 한도 중에 그 검출이 돼서는 안 되는 불검출 대상 미생물이죠. 대장균과 녹농균 포함해서 황색 포도상규균 검출되면 안 됩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위반으로 나등급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4번 화장품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의 사례와 관련된 그 단답형 문항인데요.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요. 인체적용 제품이 화장품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을 위의 요소라고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인체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온 그런 정의입니다. 화장품이 위의 화장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영업자들, 바로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 영업자를 회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 회수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어떤 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적는 문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화장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날부터 며칠 이내요? 5일 이내죠. 회수 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회수 의무자가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회수 기간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일 경우에는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 나나 다등급인 경우에는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본 문항은 식약처의 예시 문항인데요. 그 화장법에 명시된 위화장품의 회수에 관련된 사항 외에도 화장품을 사용한 이후에 부작용과 같은 그런 유해 사례의 경우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에 가로하는 정답이 유해 사례인데요. 유해 사례가 바로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또는 증상, 질병 등을 말하는데요. 해당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 관련된 조항 중에 실마리 정보가 시험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 해서 단답형으로 출제됐었는데요. 이쪽 부분이 바로 화장품 부작용 관련된 유해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성 정보에 관련된 부분, 화장품 관련해서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또는 유해 사례 정보를 말하고요. 또 관련돼서 중대한 유해 사례도 가나, 다라, 마, 목에 해당되는 부분들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부작용과 같은 유해 사례, 즉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속 보고와 정기 보고가 있습니다. 신속 보고는 앞선 그 중대한 유해 사례와 또 판매 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그러한 경우에 신속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기 보고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장 비누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시 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이러한 그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책임 판매업자는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과목 여기서 정리 마무리할까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과 연계된 문항 출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제4과목과 제2과목 연계되는 문항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암기사항 머릿속에 정리 꾹꾹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하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